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종양심리, 마음 테라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먼저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병의 원인, 요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이제 1강을 시작할 거예요. 자,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린 이야기지만 제일 중요한 거죠. 원인이 뭐냐? 왜 암이 내가 걸릴 수밖에 없었냐? 라고 하는 그 원인, 이 원인, 마음의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원인 4가지. 다시 또 정리하고 가면, 늘 거칠애를 하는 성향. 타인에게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죠. 2번째, 늘 자기를 변호하려는 경향. 3번째, 불안한 기분에 쉽게 빠진 경향. 7가지 부정적 감정에 쉽게 빠진다고 그랬죠. 불안, 분노, 어떤 절망감, 우울감, 외로움, 이런 자책, 배신감 등에 쉽게 빠져드는 이런 성향. 그 다음에 4번째, 긴장된 삶을 이렇게 살면서도 알아차림이 약해서 릴렉스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감정 표출구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암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종양심리학자들이 발견한 거다. 300년, 400년 동안 이거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세대 종양심리 마음 테라피를 만들어 이 칼 사이먼튼이라고 하는 종양방사선과 전문의라고 그랬죠. 이분은 암에 걸린 이후에 어떤 암의 성장과 어떤 전이라든가 아니면 재발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 7가지의 부정적 감정이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7가지 부정적 감정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두려움. 2번째, 절망감. 3번째, 불안. 4번째, 분노. 화병을 갖고 있는 거예요. 5번째, 우울, 외로움. 이런 감정이고요. 6번째, 어떤 자책의 감정. 7번째, 배신감, 이런 감정들이 부정적 감정이다라는 얘기했고요. 이것을 바꾸는 방법을 만드신 분이 7가지 건전한 감정으로 바꾸는 방법을 제시하시고 이것을 프로그래머해서 최초로 만드신 분이 칼 사이먼튼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칼 사이먼튼에 의한 종양심리 마음 테라피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7가지 부정적인 이런 감정을 7가지의 건전한 감정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바꾸는 작업에 대해서 오늘부터 한번 쭉 10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이분이 1981년도에요. 그러니까 1971년도에 시작을 하셔가지고서 1981년도에 임상 발표를 하나 하게 돼요. 이 발표가 세상을 다 뒤집어버린 거예요. 마음의 문제에 대한 어떤 질병의 변화를 그때가 1981년 봄철이 일어나는데 봄에 우리가 학회를 여는데 세계 정신의학회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들뿐만 아니라 마음하고 관련돼 있는 관심 있는 그런 의사들이 다 참여하는 호주에서 있었던 세계 정신의학회에 이 임상 데이터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임상 데이터를 보면 의학적으로는 현대의학적이죠. 그 당시에 불치, 치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암 환자 159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요. 이분들의 말기암이니까 평균 생존 기간은 12개월 남았다라고 하는 당연히 그 앞에 6개월밖에 못 산다 하는 분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하여튼 12개월 정도까지 이때까지에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4년 동안 하게 되는데요. 159명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 이 사망한 평균 4년을 기준으로 해서 결과를 보니까 평균 수명이 20.3개월로 늘어납니다. 대조운이죠. 당연히 대조운이 있겠죠. 병원 치료만 집중적으로 받았던 사람들은 12개월이 어떻게 보면 생존 연한이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12개월 정도에 거의 다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20.3개월이라고 하는 4년을 기한하는 거, 4년 이후에는 또 달라져요. 하여튼 4년을 기준으로 해서 20.3개월이라고 하는 이런 기준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4년 이후에 생존해 있는 분이 63명이 생존해요.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40% 가까운 인원이 30몇 % 될 거예요. 63명이니까 생존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이 기록이 나와요. 이 이제 현대의학과, 즉 검사와 같이 연구가 진행됐기 때문에 암세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 생존 현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완전히 소멸된 사람, 환자 수로 따지면 14명 있어요. 14명. 63명 중에 14명은 암세포가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이제 퍼센트로 따지면 22.2%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암세포가 딱 안정돼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좀 줄어기는 했지만 그냥 암세포와 같이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12명 있었다고 해요. 그게 이제 퍼센트로 따지면 19.1% 정도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암세포가 성장을 하지 않고,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아요. 그냥 멈춰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암세포가 멈춰있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씩 줄어드는 이런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막 이렇게 줄지는 않지만은 그냥 안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17명, 27.1%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지금도 연구 과제예요. 이게 새로이 암세포가 또 다른 곳에서 발생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재발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재발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재발은 했는데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막 강력하게 이렇게 재발된 게 아니라 다시 또 나온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들이 20명이에요. 그래서 31.8% 정도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암세포를 갖고서 그냥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이 안에 연구 결과에 포함되죠.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의 문제였어요. 삶의 질. 표준의학적인 어떤 항암 방사선 그것만 했을 때의 삶의 질을 하고, 이렇게 그 수술, 항암 방사선과 함께 이 종양심리 마음 테라피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한 사람들의 변화를 확인해 보니까, 거의 이 프로그램을 하신 분들은 삶의 질이, 그리고 또 에너지, 갖고 있는 에너지라든가 어떤 활동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암에 걸리기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놀라운, 이것은 그 당시에 놀라운 프로그램이었어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세계정신의학회, 1981년도에 세계정신의학회예요. 그 당시 저도 이제 학생인데, 이때에 나온 책이 있어요. 마음의 의학이라고 하는 책인데, 지금도 이제 번역해서 우리나라에도 있게 되는데, 하여튼 저도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음에 의해서 어떤 우리 건강에, 병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완성된 거죠. 이 최초예요. 이런 프로그램은 이분이 최초로 만들어져 있고, 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종양심리 마음 테라피라고 하는 전 세계 그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이게 아마 기초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발표 후에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때 충격을 받았으니까, 한국에 있는 저도 받았으니까, 그때 같이 있었던 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는 정말 놀라운, 제가 아마 발표를 했다면은 이게 믿었을까요? 근데 종양 방사선과 의사가 병원에서 이게 해버리니까, 이 발표를 하니까 이게 그냥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81년 12월이었거든요. 호주의학회 발표한 것이. 그리고 나서
메이저급 병원에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재현성 연구가 이루어져요. 1989년 10월에 또 다른 논문이 나옵니다. 스탠포드예요. 버클리 대학 같이 합니다. 과학적인 접근 연구가 집중적으로 시작된 계기가 된 거예요. 스탠포드와 버클리 대학에서는 악성 유방암, 3종 음성 유방암 같이 이렇게 악성 잘 치료가 안 되는 유방암 71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이분들도 마찬가지 말기암 12개월이 생존 연한이다라고 하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해본 거예요.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똑같은 결과. 36.6개월까지 올라가요. 이때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해보는데 하나는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서 하는 것과 하나는 단편적으로 그냥 명상이라든가 MBSR 아니면 아우트겐 트레이닝 그 다음에 뭐 시각화, 유도 명상 이런 단편적으로 해가지고서 반복해서 하는 방법을 쓴 사람들은 18.9개월 프로그램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심플해요. 이 결과는 삶을 바꾸지 않고 여러분들 암을 치료한다. 물론 암세포는 사라질지 모르지만은 또 다른 재발과 전이와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프로그램에서 이 연구에서 아마 볼 수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편화돼서 나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러면 10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1강부터 이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오늘은 1강입니다. 1강의 제목은 암과 마음의 관계예요. 마음과 암의 관계, 어떤 관계가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나하고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사이먼튼 선생님이 이 프로그램을 기초를 만들 때 이 첫 번째가 의문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똑같은 진단을 받고 똑같은 치료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는가라고 하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종양이 빨리 성장하고 어떤 사람이 종양이 늦게 성장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나요? 특히 의료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궁금할 거예요. 의료 현장에 계신 분들은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는지 지금까지는 진단에 의해서는 12개월이다 라고 하면 12개월에 거의 돌아가셔야 되는데 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프로그램화하면은 이게 바로 의학이 되고 하나의 또 다른 의학이 되면서 또 다른 치료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여튼 이 의문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죠. 하여튼 사이먼 선생님 환자를 관찰했더니 그런 어떤 경향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찾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살아올까요? 말기암에서 어떤 사람들이 살아올 수 있을까요? 상태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상태가 점점 좋아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환자들은 첫 번째요. 꿈이 있어요. 꿈이. 꿈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이분들은 뭔가 자신의 살아있을 때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마음 안에 어떤 희망이라고 하는 이런 게 씨앗을 갖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자신만의 어떤 희망을 갖고 있더라. 이런 사람들은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삶의 보람이랄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이렇게 나머지 인생을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진전해가는 이런 삶이죠. 이런 삶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더 집중 있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희망이라고 해요. 자기가 희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자신의 삶에 의욕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화되는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일까요? 이 반대겠죠.
꿈이 없다. 하여튼 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살아가는데 어떤 꿈이 없어요. 자기가 뭘 이루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망감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희망의 반대말이 이제 우리가 절망감인데, 희망이 아니라 절망감에 쉽게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 감정에 휩싸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정적 감정, 다시 한번 이 이야기 우리가 드리면, 두려움, 절망감, 불안, 분노, 집착, 이런 감정들이죠. 이런 감정에 매몰돼 있어가지고서 암과 싸워야 될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탐진치라고 얘기하죠. 욕심과 분노와 집착에 막 그냥 마음이 막 끄달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이 자기 스스로 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이먼 선생님은 환자들한테는 꿈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치료제다. 약보다는 이게 치료다라고 그때 확신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의료를 종양방사선과 의사에서 종양심리 마음 테라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임상을 하면서 만들어지죠. 자, 계속해서 사이먼 선생님 이야기를 진행해 보자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요, 1971년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오는데, 의사들은, 그 당시의 의료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자들한테 희망을 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자들한테, 특히 말기암 환자들한테는 희망을 주면 안 된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게 의사의 윤리다. 이런 이야기가 시작될 때예요. 사실대로 얘기해야 된다. 사이먼 선생님이 볼 때는 분명히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데, 의사의 윤리로 봤을 때는 꿈과 희망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말기암 환자들한테.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 혹시 아닌가요? 이유는 환자들한테 희망을 주면, 헛된 희망을 주면 환자들이 혼란해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진단 나온 대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특히 말기암을 진단받으면 몇 개월밖에 못 산다. 뭐 이런 것들이죠. 몇 퍼센트 확률이다. 뭐 이렇게 안 된다. 이거밖에. 아니면은 이제 희망이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뭐 이런 거죠.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그냥 암과 친하게 지내라. 그나마 이 정도까지 얘기해 주시면은 이게 마음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 하신 분이라고 볼 정도로 현대 의료 자체가 이렇게 희망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꿈을 막 심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죠. 하여튼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심지어는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의료진 중에서 이 표준의학을 하는 의사들은 하여튼 환자나 가족들한테 희망을 주지 말라라고 이렇게 배우고 있었다고 해요. 하여튼 사이먼 선생님이 그 당시 막 희망을 어떻게 막 줘보겠다라고 막 했을 때, 동료들, 선배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환자에게 희망을 주면 안 돼. 왜 심지어 뭐 이런 표현도 했다고 그래요. 책임지지 못할 말을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교육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희망을 주는 건 의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이먼 선생님은 환자들을 보니까 다 희망을 갖고 있는, 꿈과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년 남았지만 희망을 가지세요. 이렇게 말하는 의사는 아마 없겠죠. 하여튼 사이먼 선생님 그 당시 상당히 혼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먼 선생님은 이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무슨 뜻일까? 이 점점 좋아지는 사람들의, 말기암에서 살아 돌아오는 사람들의 그 환자가 갖고 있는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특히 이 죽음의 문턱에 완전히 가서 몇 개월밖에 안 남는다, 안 남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런데 살아 돌아온 사람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조사한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 돌아올 수 있었는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이 희망이라는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면서 사이먼 선생님 이야기로는 가장 그 당시 번호에 있는 이 사전을 다 뒤진 거예요. 다 찾아봤는데 그때 이 사전에 희망이라고 하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얘기를 해요. 희망이란 무엇인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능성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가능성과 관계없이 얻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능성과 상관없이 믿는 거, 내 꿈을 믿는 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것을 희망이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이 희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이먼 선생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무슨 깨달음이냐면, 의사들이 생각하는 이 희망이라는 단어와 환자들이, 즉 살아 돌아오는 환자들이 갖고 있는 이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해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단어는 똑같은데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희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사가 환자한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자 스스로 자기 안에서 희망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르쳐주는, 어떻게 환자가 희망을 찾아갈 수 있느냐, 그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환자들이 갖고 있는, 즉 살아 돌아오는 환자들이 갖고 있는 그 희망이라는 것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능성과 관계없이, 확률과 통계와 관계없이 자기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희망을 키우기 위해서 그 믿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이먼 선생님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 문제는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 않고 누구도 어떤 선배 의사나 누구도 교수님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기암에서 살아 돌아오는, 점점 좋아지는 사람, 또 말기암에서 살아오는 사람들로부터, 그 환자들로부터 배움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세요. 하여튼 그때부터 사이먼 선생님은 자신에게 안에 있는 그 잃어버렸던 희망을 다시 찾아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여튼 의사로서 방사선도 중요하고 뭐 항암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환자들한테 먼저 그 희망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확신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요, 말기암 환자한테 의사가 희망을 가지세요 한다고 여러분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결국은 그 희망을 갖는 것이 어떻게 환자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종양심리학 3세대 마음테라피 3세대가 나오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볼까요? 희망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요? 결국은 확률, 통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이란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마음, 이것을 의심 없이 믿는 것이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소망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의심 없이 믿는 것, 이게 바로 희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료에 있어서 지금까지 했던 현대의학이 하고 있는 그 표준의학 이외에, 그 표준의학은 누가 해요? 의사와 병원이 하는 거잖아요. 이 치료하는 것 이외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체가 나라는 거죠. 이게 희망의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이기도 해요. 주체는 나다. 의사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소망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의심 없이 믿는 마음, 이것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말기암이라도 수명이 아닌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진단을 받으셨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3%밖에 안 된다, 5%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진단을 받아도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런 진단을 받아도 희망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아무리 상태가 안 좋아도, 확률이 낮아도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여튼 이 희망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을 의심 없이 믿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심 없이 믿으셔야 돼요. 특히 우리들이 마음이 이렇게 혼란할 때, 7가지 부정적 감정이 막 올라올 때 희망을 의심 없이 믿는 것만큼 우리를 앞으로 진정시킬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7가지 부정적 감정이 결국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안 해야지가 아니라 희망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런 감정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특히 이제 암에 있어서 정말 희망이란 무엇인지, 암에 있어서 암 환자가 가진 희망이란 무엇인지 이것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대의학에 있어서 암의 치료는 점점 새로운 치료법도 나오고 있잖아요. 또한 현대의학이 참 이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어요. 이 암이라고 하는 병을 과거에는 그냥 암 걸리고 이렇게 진단받고 이렇게 하면 그냥 돌아가시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현대의학이 이런 급성적인 어떤 질환을 만성질환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수명을 연장시켜 놨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지금도 발전하고 있어요. 치료는 최소한도 안 돼도,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더라도 유지시키고 또 이게 수명을 연장하는 이런 좋은 방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희망적인 이야기는 이런 소식은 표준의학에서 말하는 통계 확률이라는 것은 어떤 치료? 현대의학이 얘기하는 표준의료에서 말하는 통계 확률이라는 거 있잖아요. 6개월 만에 죽어, 3개월 만에 돌아가십니다. 1년밖에 못 삽니다. 2년밖에 못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은 표준치료, 항암과 방사선과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통계 확률이라는 거예요. 뭐가 빠졌어요? 우리 몸이 단순히 세포의 덩어리인가요? 신체가 우리 몸의 어떤 신체의 덩어리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마인드와 바디와 스프릿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표준의학으로 말하는 이 3대 표준 치료는 암세포만을, 신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통계 확률이라는 거예요. 마인드와 스프릿을 빠졌다는 거예요. 이걸 다루는 종양심리 마음 테라피라고 하는 이 내용이 핵심이 뭐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이런 확률 통계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희망스러운 얘기가 아닌가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확률 통계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기암 환자라도 희망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확률 통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병원이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희망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치료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 세 번째는 이 종양심리학이죠. 이 종양심리 마음 테라피라고 하는 이 방법도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듯이 이런 암을 치유한다라고 하는 이런 논문들이 치료 사례가 계속 축적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씩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내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 몸에
면역과 신경과 호르몬 시스템이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과학적인 논문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내 스스로 암을 치유하는 면역력, 자기 치유력, 자연 치유력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정신의학 분야에서 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학문적으로는 정신신경면역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만들어졌어요. 정신신경면역학이다. 우리들의 마음이 면역과 신경과 호르몬 시스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학문이에요. 학문적으로 이제 논문을 넘어서 학문적인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암을 치유함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좋은 소식 아닌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상냥함을 가지고서 이 각자의 희망을 한번 키워가시면 돼요. 저하고 같이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면서 포인트, 자신의 상냥함을 가지고 각자의 희망을 키워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사이먼 선생님이 정신의학적인 어떤 분야에서 배움을 얻었고 첫 번째 희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잠시 후에는 사이먼 선생님이 이 약학 분야에 있어서도 이런 배움을 얻었다고 해요. 약학 분야에서 이런 희망의 씨앗, 의심 없이 믿는 마음, 이것을 키우는 방법을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잠시 전 시간에 사이먼 선생님이 정신의학 분야에서 희망에 대한 배움을 얻은 내용을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제는 이번 시간에는 사이먼 선생님의 배움을 얻은 두 번째 이야기예요. 어디에서? 약학 분야죠. 하여튼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첫 번째는 지금까지 얘기한 정신의학적인 방법이었다면 두 번째는 약학 분야에서 배움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혹시 플라세보 효과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 당시에는 이게 보편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보편적인 이야기지만은 그 당시 플라세보 효과로 가장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클로퍼 박사예요. 가장 이 플라세보 효과를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발견하신 이 클로퍼 박사라고 하는 종양센터에 근무하는 의사신데요. 이분은 내과 의사시에요. 그래서 이 클로퍼 박사가 암센터 병원에서 신약을 하나 공동으로 개발을 했는데요. 그 약 이름이 클레오비젠이라고 하는 약이에요. 이런 신약을 만든 거예요. 그 약을 기대를 걸고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특히 투약을 요청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암센터 병원에서 임상실험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클레오비젠이라고 하는 약을 만들었어요 라고 하고 발표를 하니까 그걸 나를 한번 써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기암 환자들의 요청이 쇄도했다고 해요.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환자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임상약을 저한테도 써주세요 하는 이런 병원 안에서요. 그래서 투약을 한 거예요. 투약을 했는데 의학적으로 치료 불가능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 클레오비젠이라는 약을 쓰니까 순식간에 회복되는 거예요. 암이 그냥 팍팍팍 없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임상 결과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약을 다른 병원에서 써본 거예요. 클로퍼 박사의 환자한테는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었는데 다른 병원에서 써보니까 거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 약의 어떤 유효성이 공식적으로 이제 부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신문조상에도 나오고 매스컴에서도 나오고 이곳은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클로퍼 박사의 병원에 있었던 그 말기암 환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그렇게 좋아졌던 환자들이 갑자기 다시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다시 재발이 발생되고 순식간에 병이 이렇게 옛날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 있던 클로퍼 박사가 그쪽에 이제 연구팀이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의문이 들었어요. 왜 내가 썼을 때는 효과가 있었는데
다른 병원에서 효과가 없을까 해서 또 이번에는 이런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자기 환자들한테 지난번에 투여했던 그 약에는 문제가 조금 있었다. 응? 이제는 그 문제를 다 해결했고 이번에는 그때 약보다 2배의 효과가 있는 것을 만들었고 그것을 당신한테 주겠다라고 크로퍼 박사가 환자들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약은 실질적으로요, 가짜 약이었어요. 약이 아니라 단순한 멸균수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약을 투약받은 환자한테는 놀랍게도 지난번에 좋아졌던 그 약의 속도보다도 2배가 빠른 속도로 암세포가 후실돼 버리는 거예요. 암세포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치료에 대해서 환자가 품고 있는 그 의심 없는 믿음, 그 신념이 얼마나 신체 레벨에 우리의 몸, 암세포적 신체 레벨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플라세보 효과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게 되고 그 뒤에 모든 약을 만들 때, 신약을 만들 때는 반드시 이 플라세보 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쌓아야만 신약으로 인정해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그 약을 빚는 힘, 약 자체의 물리작용도 있지만 또 그 약을 믿는 힘에 의해서 증상의 완화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플라세보 효과다라고 표현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하여튼 의학적이나 약학적으로 정말 이제는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되는 단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치료할 때 여러분들이 이것이 신체에 막 나쁘다든가 이거 먹으면 내가 막 뭔가 아플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라든가 이거 먹으면 막 효과가 없을 것 같아. 뭔가 막 의심, 뭔가 막 믿음이 안 가. 이런 마음을 품고 치료에 임하는 것은 정말 치료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해도 의료진에 대한 믿음 없이 치료를 하신다면 그 치료는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플라세보 효과에서 특히 약학 분야에서 사이먼 선생님으로 배움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하여튼 치료가 어떤 자기 치유력, 자기의 자연 치유력에 강력한 서포터가 되어서 효과적으로 암에 작용하고 있다, 암을 없앤다라고 하는 그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사이먼 선생님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이먼 선생님의 3번째 배움을 얻은 것이 있는데요.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이먼 선생님의 종양심리 마음 테라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요. 3번째예요. 상상력입니다. 이미지호흡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상력과 이미지호흡법을 합해서 상상하는 이미지 유도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창안을 하시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상상하고 이미지화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3번째, 상상력, 이미지호흡법, 유도명상 이렇게 단어를 쓰는데요. 이렇게 불리우는 것이 사이먼튼 테라피의 어떤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통해서 이제 7가지 부정적인 감정을 7가지의 건전한 감정으로 바꾸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이먼 선생님의 그 이미지호흡법은 사이먼 선생님이 창안하신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오래전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그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시대에 갈렌이라는 의사가 이게 집대성했다고 그랬죠? 이 의사가 문헌에 기록되기 시작해요. 이미지호흡법으로 암을 치료하는 것이 이때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요. 하여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자신이 소망하는 결과를 이미지로 반복해서 상상하는 거예요. 너무 심플하지 않나요? 앞으로 이게 우리가 한 2-3 챕터에 의해서 이걸 계속해서 배워나갈 거예요. 요즘은 이 방법은 이미지호흡법이나 이런 방법들은 스포츠 선수들도 사용해요. 왜냐하면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미지호흡법이라든가 이런 사용하게 되면은
성적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우리가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단순해요. 그런데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거 나도 뭐 그냥 쉽게 할 수 있어. 뭐 스포츠 선수를 하는 거 보니까 뭐 쉽게 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은 단순하지만 연습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우리가 하려면 반드시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배워야 가능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챕터에 중요시하게 두 챕터, 세 챕터에 이 이미지 요법을 넣은 거예요.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해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오늘부터 이 세 번째 상상력, 이미지 요법, 요도 명상이라고 하는 이것을 공부하고 한번 체험해보는 시간을 또 가져볼 거예요. 포인트는 자신이 소망하는, 자신이 희망하는 그 이미지를 상상한다. 이미지화해서 상상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다. 우리 다 생각의 달인이지 않나요? 이것을 상상의 달인이잖아요. 이것을 암이라고 하는 병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암을 치유하는 정도의 이미지 요법은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암이라는 진단을 듣는 순간 잠재의식 속에 누구나 다 들어있어요. 이 부정적인 감정 쪽으로 빠져들게 했었어요. 두려움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우울함 뭐 이런 감정으로 그냥 빠져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쉽게 절망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침울해지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그냥 빠져들게 되는 그리고 또 집착의 마음으로 빠져들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은요, 이런 감정들은 평상시 살아갈 때는 잘 몰라요. 자기가 그러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이 잠재의식 속에 자기의 평상시 생활 속에 있는 이런 부정적 감정들이 많이 올라오게 돼 있다. 사이먼 선생님이 종양심리 마음 테라피를 아주 열심히 배우고 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속 하고 있을 때 1971년도에요. 10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에 사이먼 선생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첫 번째 환자가 오레곤주 대학병원 암센터 종양방사선과 내원을 하게 돼요. 이분 이름이 뭐냐면 마클레인 씨예요. 마클레인. 에드워드 마클레인 씨인데요. 이분은 진행성 인후암을 앓고 있는 시한부 3개월의 60대 남자분이었어요. 종양심리 마음테라피라는 치료법을 필요로 한 환자가 1971년 10월이라고 지금도 계속 10월이다. 너무 생생하게 자기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여튼 에드워드 마클레인 씨는 진행성 인후암을 앓고 있는 시한부 3개월의 60대 남자분의 환자분이 내원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분의 수명은 짧으면 1, 2개월, 길어야 3개월 정도라고 이렇게 진단이 내려져 있는 환자였어요. 목에, 인후에 암이 있어가지고서 종양이 너무 커버린 거예요. 음식물을커녕 침도 삼키기가 힘들고 물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삼키기가 힘든 이런 상태의 병원에 내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이먼 선생님의 그 팀이죠. 종양방사선과 팀의 의사들이 다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제일 그 선배 되시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마클레인 씨 증상을 보고 이분은 이제 은퇴를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내 지금까지의 과거 경험을 전부를 통틀어서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은 케이스는 한 예도 없으니 치료를 그만두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얘기해요. 이분은 곧 악화되어서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죽을 것이 뻔한데 이걸 뭘 치료를 하느냐라고 말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항암을 하거나 방사선을 하면 할수록 더 빨리 고통스럽고 죽음을 앞당기는 이런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모든 의사들이 그분은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사이먼 박사는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상황을 역으로 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의학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치료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내가 무엇을 해도 의사로서 어떤 책임질 일이 또 없을 것이고 의사의 윤리의 문제에도 크게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좋다고 하는 것을 정당화 어떻게 보면 한 거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환자한테 사이먼 선생님이 내가 이런 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리고 당신 이게 지금 이런 결과들을 갖고 있는데 당신이 괜찮다고 하면 이거 아주 의학적인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당신만 괜찮다고 하면은 이런 이미지요법을 갖다가 당신한테 가르쳐주고 싶다. 그래서 이런 치료법도 있으니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환자분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 이거 한번 꼭 해보고 싶다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 치료법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막 하고 싶다고 막 한 거예요. 이 환자분이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하여튼 그리고 또 이 환자분은 마음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를 하고 있었던 이런 환자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치료법을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이먼 선생님이 일단 이미지요법을 하고 만약에 변화가 있다면 그때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이때 무엇을 했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이미지요법을 한 거예요. 사이먼 선생님이 마크레인 씨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당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할 때 제일 기쁘고 행복했는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이 마크레인 씨가 머리로 하는데 뭐가 탁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기쁨과 행복이 무엇 때문에 자기가 살았는지에 대한 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삶의 의미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뭐에 막 급하고 막 끄달려 다니면서 인생을 살았던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뭘 막 성공하기 위해서 막 노력했던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한참 동안 생각을 한 이후에 어렵게 이야기를 시작했대요. 언제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지 지금은 내가 잘 모르겠다. 조금 생각하고 와서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삶을 되돌아보니 지금까지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는 성공해야만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욕심과 막 분노 그리고 집착으로 이렇게 세상을 사는 것 같다. 삶의 진정한 의미가 내가 뭔지도 모르고 세상을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에 정말 기쁘고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크레인 씨는 낚시를 상당히 좋아하셨다고 해요. 낚시. 예전에는 때만 되면 시간만 되면은 하루 종일 시냇물에서 바닷가에서 낚싯대를 들이오고 그것을 취미생활로 즐겼다고 하는데요. 암 진단받기 몇 년 전부터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매일 쫓기는 인생으로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런 낚시 같은 자기가 기쁘고 정말 재밌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다. 왜냐하면 이 마크레인 씨는 바로 이 성공한 중견기업의 CEO 사장이었어요. 사장. 그러니까 자기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셨고 거기에 온 정력을 거기에 인생을 거기다가 맡긴 거예요. 그런데 사이먼 선생님은 그러면 그 즐거운 일을 이제 하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그 가장 자기가 즐거운 일을 지금 시킬 수 없는 상태예요. 걸을 수도 없고 휠체어에서 침도 안 넘어가는 상태니까 마크레인 씨는 그래서 여자 상태도 입원 중이었고 그래서 외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러면 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침대 위에서 낚시하고 있는 이미지를 상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미지요법의 이제 시작인데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네가 낚시하고 있는 상상을 그때 기뻤던, 그때 행복했던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상상해 보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며칠 뒤에
사이먼 선생님이 이야기한 며칠 뒤에 이 마크레인 씨가 다시 사이먼 선생님과 와서 말하기를, 예, 상상 속에서는 실제로 낚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왜냐면 실제 할 때는 고기가 이렇게 막 안 잡히면 지루했던 것도 있었는데, 상상 속 이미지로 하니까 커다란 물고기를 내가 막 내 마음대로 잡을 수 있고, 또 놔줄 수도 있고, 이렇게 상상 속의 이미지를 해보니까 실제로 상당히 기쁨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 상상을 하고 나니까 그런 이미지법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또 힘도 좀 막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분도 좋아지고 에너지가 느꼈으니, 그러면은 그 기분 좋은 것을, 그 에너지가 높아진 것을 이번에는 상상을 한번 해봐라. 그 에너지에 의해서 당신의 암세포를 치유하는 이미지를 그려보라고 한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며칠이 지나서 이때 그 에너지가 막 치유의 힘이 넘쳐서 기분도 좋아지고 에너지가 생겼으니까 전신에 막 흘러다니면서 암세포를 점점 적게 하고 암세포를 점점 없애는 그런 이미지요법을 반복해서 마크레인 씨가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여튼 며칠 지나서 다시 이제 마크레인 씨가 사이먼 선생님을 찾아왔는데, 그때는 이미 컨디션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컨디션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느낄 정도고, 본인도 느낄 정도고, 마크레인 씨도 느낄 수 있지만은 사이먼 선생님도 바라보니까 점점 막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먼 선생님한테 이번에는 마크레인 씨한테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병행해서 한번 이미지요법을 해보자. 당신 체력이 이제 된다. 그 정도까지는. 이렇게 해서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는 이미지요법이 가르쳐 준 거예요. 방사선이 치료가 할 때 당신이 정상적인 세포와 암세포가 방사선이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일단 상상해라. 그리고 방사선은 암세포에만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당신의 마음을 그쪽으로 집중을 해라. 암세포 자체는 약하고 진짜 막 혼란한 세포다. 이 세포는 방사선에 쉽게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좀 전에 얘기했던 이미지요법으로 기운이 생기고 자기의 에너지가 높아진 것은 내 안에 있는 면역세포들을 상상을 하면서 기운찬 면역세포가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나머지 암세포들을 효과적으로 간단히 없앤다 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는 이미지요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실천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서 방사선 치료가 2주 정도가 진행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느 날 진찰실에 마크레인 씨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문을 꽝꽝꽝 두드리면서 밖에서, 그래서 이제 사이먼 선생님이 문을 딱 열어주니까 들어오자마자 마크레인 씨가 이렇게 외쳤대요. 치킨 네버 소테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사이먼 선생님이 그게 뭐야? 이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지났는데, 마크레인 씨가 나 오늘 치킨 네버 소테를 먹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닭고기 고형물이에요. 닭고기 요리거든요, 치킨 네버 소테가. 이 닭고기 고형물을 삼킬 수 있게 된 거예요. 침도 삼키기 힘들고 물도 먹기 힘들었던 분이 몇 주 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닭고기 고형물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때 사이먼 선생님이 순간적으로 막 기뻐, 이게 아니고 살짝 불안감이 이렇게 왔다고 얘기해요. 막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살짝 불안한 감정이 싹 지나갔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렇게 좋아질 일인가? 치킨 네버 소테 먹고 또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마음이 살짝 얼굴에 살짝 스치고 지나갔다고 하는데요. 이때 환자분이 그 사이먼 선생님이 얼굴을 딱 쳐다보고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선생님,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셔도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이먼 선생님이 내 마음을 이 사람이 읽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 마음도 상당히 좀 편해지고, 하여튼 환자가 점점 기분 좋게 또 경과에 따라서 효과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치료를 계속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치료를 계속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4주 후에 이제 똑같은 치료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4주 후에 검사를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컨디션도 좋아지고 닭고기 고형물도 먹을 수 있으니까 4주 후에 한번 검사를 했대요. 놀라운 변화를 본 거예요.
암이 완전히 소실돼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분한테는. 하여튼 이렇게 이제 4주 동안 치료하는데 암세포가 사라지고 다시 이제 회복 기간을 거치면서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병원에서 완전히 확인한 후에 2개월 뒤에, 즉 8주 뒤에 이제 치료 끝내고 퇴원하게 되는데요. 치료 후에 1개월 후에 암세포가 완전히 소실되었다. 어떻게? 이미지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환자였어요. 이때 사이먼 선생님이 더 놀라운 것은요, 이때 방사선을, 왜냐하면 컨디션도 좋고 에너지가 생겼으니까 고선량의 방사선을 투여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부작용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보통은 고선량의 방사선을 하면은 에너지 떨어지고 뭐 별 부작용이 다 나오잖아요. 응? 이 첫 환자의 어떤 변화가 사이먼 선생님한테는 엄청난 충격으로, 영양방사선과 의사로서의 엄청난 충격을 줬다고 얘기해요. 하여튼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느꼈다고 얘기를 하세요. 결국은 종양방사선과 의사로서의 어떤 캐리어를 그만두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치유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사이먼 선생님은 인생이 바뀌는 계기가 된 것이죠. 하여튼 항상 이야기할 때 사이먼 선생님, 그때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경험이다. 이 마크레인의 치료가, 그리고 이것이 나의 천직이 될 거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졌다라고 사이먼 선생님이 그 뒤로 항상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하여튼 그때부터 다른 환자들한테도 지금 이제 50년이 넘었죠. 1971년도에 시작하는 거니까 종양심리 마음 테라피라고 하는 과정의 그 이미지요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많은 환자분들한테 또 연구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총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면, 사이먼 선생님이 만든 이 이미지요법 방법은 세 가지죠.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순서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 환자, 그 마크레인 씨를 시험 예시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첫 번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상상한다. 이미지로 상상한다. 그랬더니 기쁨의 에너지가 만들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마크레인 씨는 가장 좋아하고 즐거웠던 것이 낚시라고 했기 때문에 낚시를 이미지요법으로 생각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지요법에 의해서 기분도 좋아지고 에너지가 어떻게 됐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업됐잖아요. 그 힘이 암세포에 작용해서 점점 더 암세포를 치유하고 건강한 세포는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암세포 이미지요법을 또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훨씬 더 컨디션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향상됐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였고, 이렇게 에너지가 향상되어 있는 상태에서 방사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방사선 치료할 때 이미지요법을 같이 병행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방사선이 내 몸에 들어갔을 때 암세포에는 작용하는 암세포를 없애지만 건강한 세포들은 상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이미지요법을 가지고서 건강한 세포는 돌아다니면서 나머지 남아있는 암세포를 점점점 좋아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요법을 같이 병행했던 거죠. 이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프로그램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이고, 이것이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마음과 암의 관계에 대한 의학적인 이 첫 번째 연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1981년 호주 세계정신의학회에 발표되었고, 그 당시에 정말 의학의 혁명이 일어났던 거죠. 마음의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의학이 태동되는 계기가 되고, 종양심리, 마음테라피라고 하는 학문적인 어떤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뒤로 계속해서 대규모 연구가 이루어졌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치료에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들이 연구 보고서로 계속 나오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들이 마음가짐에 따라서 암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결론을 좀 내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오늘의 키워드를 한번 또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이 희망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었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이나 통계 같은 것을 믿어야지 이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소망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의심 없이 믿는 마음에 대해 있어요. 희망을 키우려면 반드시 의심 없는 믿음이 중요하다. 다시 희망의 씨앗은 의심 없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희망을 키우는 데인 집착의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어떻게 상냥한 마음으로 의심 없는 믿음으로 희망을 키워간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두 번째 키워드에서 얘기를 드렸어요. 세 번째 키워드는 상냥함이에요. 나에게 상냥함.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 앞으로 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막 힘내야지, 막 투병해야지, 뭔가 막 이겨내야지 이렇게 힘내는 게 아니라 릴렉스한 자세로 각자 개성 있게 자신에게 상냥함을 가지고 각자 희망을 키워가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세 번째 키워드로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고 이제 잠시 후에는 자신에게 상냥하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전체적으로 강의는 마치고 다음 시간 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상냥함의 체험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